자, PPT 다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예, 오늘은 이제 공판 절차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증거조사의 실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여러 가지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공판 절차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공판 당일날 절차, 아까 공판 기일의 절차를 보면은 모두 절차, 모두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심리 절차를 거치고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로 간다. 근데 이 사실심리 절차에서 우리가 증거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 신문을 한다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증거조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좀 봤는데 오늘은 이 증거조사 파트, 이 증거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물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배우는 부분이 바로 증거조사의 실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증거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다 이 증인신문과 관련돼 가지고 증인신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 감정 및 통역 번역 관련된 거 있는데 자, 이 검증 감정하고 통역 번역은 PPT 강의 위안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그냥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법조문의 내용이라 가지고 별로 설명 없이 그냥 법조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 시간에는 거의 증인신문에 좀 집중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인신문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인신문이다. 이제 나왔는데, 그럼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무엇이고, 증인신문은 무엇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자,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 체험, 그러니까 증인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서 증인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해요. 자, 이런 진술을 관련돼 가지고 밑에 증인 신문을 보면 이런 증인으로부터 체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듣는 증거조사, 증인의 진술을 듣는 증거조사를 증인 신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증인 그러면 법관이나 법원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 체험 사실을 말하는 자, 그 사람을 증인이라 하고 그 사람이 그 진술하는 것을 듣는 것을 증거조사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증인신문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기 여기 다른 데가 참고인과 구별되고 있는데 참고인은 증인하고 똑같다 그래요, 거의.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그러고 법관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은 증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참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지만 공판 단계로 오면은 참고인이 이제 증인으로 이제 신분이 변환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증인과 감정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또 감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감정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해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해 법원이 지시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문적 판단 결과를 보고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법원이 지정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에 따라 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하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감정인을 한다. 자, 근데 이제 감정인과 구별해야 할 중에 감정 증인이 있어요. 자, 전문 지식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감정 증인이라 합니다. 감정인의 요소도 있고 증인의 요소도 있는데 감정 증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인에 속한다고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인과 감정인의 구별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성이 없어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성이 없어 구인이 가능하다. 근데 감정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이 불가능하다.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구별해 두는 것 같고 나머지 자료 중에서 네 번째 증인의 선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예외적으로 불행한 경우도 있다. 근데 감정인은 반드시 선서가 필요하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증인은 구두로 보고하는 반면에 감정인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뭐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는 증인의 개념과 증인 진술의 개념, 증인 신문의 개념 무엇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증인 적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증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 이 증인 적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 요걸 갖다가 우리가 증인 적격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최소한 증인 적격을 가져야 된다. 자, 증인 적격에는 제한이 있냐? 증인 적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누구나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46조 보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 적격에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증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자, 증인 거부권은 증언 거부권이 아니라 증인 거부권은 증인으로 나오는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걸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증인 적격과 관련돼 가지고 증인 적격이 과연 뭐 증인 적격 자체에 제한은 없는데 증인 적격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앞으로 볼 거고, 여기 보는 것처럼 증인 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 적격이 없는 자, 이런 자의 증언은 없는 자의 증언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증인 적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제한이 없지만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나온 것처럼 증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147조 규정이 있죠. 즉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증인 잡기라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는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우리가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의 제한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공무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 증인 거부권과 다 연계돼 있는 거다. 이렇게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도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문서로 갖다 압수수색도 못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두 개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증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자는 당연히 당연히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증인 자체의 자격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예 출석 의무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이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소송 관계인의 증인 적격 그래가지고 당연히 당사자들은 여기 법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변호인 같은 경우요. 이 사람은 당연히 증인 적격 없어요. 이 사람들은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검사 관련돼 가지고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는 뭐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를 나누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한 사법 경찰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사 검사하고 수사 경찰 이런 사람들은 공판에 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증인 적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증인 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조사자 증언 제도가 316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피고인, 당연히 피고인도 증인 적격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증인 적격 관련돼 가지고 소송 관계인들은 증인 적격이 없는 거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나 피고인 관련돼 가지고는 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은 만약에 증인 적격을 인정해서 증인으로 신문한다면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증언을 하고 선서를 하고 증언됐으면은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증언 의무하고 진술 거부권은 뭐예요? 진술 거부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언 의무로 인정하면 진술 거부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므로 증인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자,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 증인한테는 증언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증인 적격을 인정해가지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면 증언 의무가 있게 되고, 이 증언 의무는 바로 진술 거부권과 충돌되므로 당연히 피고인한테는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실체 진실 발견 위에 필요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칙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고 여기 증인 적격과 증인 적격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 피고인. 그럼 피고인 자체 단독 피고인 자체는 증인 적격이 없는데 공동 피고인한테는 증인 적격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원칙은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다. 즉 증인을 나올 수 없다는 건데 피고인은. 자, 근데 이제 피고인 관련돼 가지고 공동 피고인은 어떤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공동 피고인이란 여기 보는 것처럼 2인 이상의 피고인이 동일한 형사, 그러니까 2인 이상의 피고인이 동일한 형사를 취해서 함께 심판받게 될 경우 그 각각의 피고인을 우리가 공동 피고인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재판은 갑을 병의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갑의 재판 따로 의뢰 재판 따로 병의 재판 따른 거예요. 단지 갑을 병이 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심리를 할 뿐이고 심리하고 재판할 뿐이지 실제로 갑의 재판 따로 의뢰 재판 따로 병의 재판 따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공동 피고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공동 피고인은 자신의 피고 사건, 공동 피고인이 원래 각자 재판받기 때문에 자신의 피고 사건에서는 뭐다? 이건 피고인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공동 피고인의 관계,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관계는 자기 재판에서만 피고인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다? 제3자 증인의 지위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지위 때문에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동 피고인을 두 종류의 공동 피고인으로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합동절도를 같이 한 A와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특수절도다. 그럴 때 합동절도를 같이 한 A가 B가 있고 쌍방폭행을 한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서로 다툰 거야. 서로 싸워가지고 A도 폭행하고 B도 폭행했어요. 자, 이랬을 때 A와 B가 같이 재판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합동절도의 A와 B 얘네를 뭐라 그러냐? 얘네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고 그래요. 얘네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한다. 그다음에 쌍방폭행의 A와 B. 자, 쌍방폭행의 A와 B는 A의 폭행 사건 따로 B의 폭행 사건 따르고 A와 B도 전부 다 인적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재판받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공범이 아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을 먼저 잘 이해를 해놓고 이게 합동절도의 A와 B, 쌍방폭행의 A와 B,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공동정범 사이에 아니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사이에 과연 증인적격이 인정될 것인가를 내 가지고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즉 긍정설은 뭐냐? 긍정설은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뭐라 했어요? 어차피 다른 재판 아니냐? 원칙적으로 여러 사람이 재판받더라도 각자의 재판일 뿐이기 때문에 각자의 재판에서만 피고인이고 나머지는 다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한다. 라고 하는 긍정설도 있어요. 근데 부정설은 공동 피고인을 같이 봤기 때문에 한 몸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어서 지금 다수설과 판례 입장은 통설과 판례 입장은 절충설의 입장인데 절충설은 바로 요 밑에 내용입니다. 절충설은 보면은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 공범인 공동 피고인 얘네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증인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뭐냐? 얘네들은 어차피 따로따로 재판받는 건데 사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재판받으므로 얘네는 서로 간에 인적 관련도 없으므로 각자 자기 재판인 것뿐이다. 그러면 각자 자기 재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증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의 다수설과 통설의 입장, 거의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제가 이제 긍정설, 부정설만 쓰고 절충설, 판례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 쓸 때 보면은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문제 관련돼 가지고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의 입장, 판례가 절충설의 입장으로 판례 입장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 없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적격이 있다. 요 정도만 써도 되는데 이제 학교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때는 긍정설의 근거와 내용, 부정설의 근거와 내용까지 써줘야겠죠 최소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실제 모의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본의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공동 피고인의 정리역학 관련돼 가지고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절충설 입장이다. 판례 입장만 쓰더라도 그 무난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공동 피고인일 때 공범인 공범 피고인 관련돼 가지고 공범은 누굴 말하는 거냐? 공범은 여기서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후정범, 공범과 작물범은 공범이 아니에요, 이건요. 뭐 절도범과 작물범, 얘네들은 공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공동 피고인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공범인지 아닌지 판단은 뭘 판단을 하느냐?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공범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공범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요거 관련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자 이제 각각의 판례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에요. 즉 합동절도 A와 B인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뭐다? 증인 적격이 없습니다. A가 피고인이면 B도 같은 피고인일 뿐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자, 둘 다 서로 피고인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증인될 수 없으나 중요한 건 뭐냐? 이처럼 소송 절차가 만약에 분리가 되면 어떡하냐? A와 B가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병합심리 같이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A의 재판 따라하는 거 B의 재판 따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범인 공동 피고인 얘는 증인 적격 없어요. 근데 증인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적격이 없는 경우는 뭐다? 증인 적격이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해 소송 절차, 즉 공판이 분리 안 된 경우 이때는 당연히 증인 적격 없다는 겁니다. 증인 적격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리돼서 A 재판 따로 B 재판 따로 하고 있다. 분리됐다 그러면 어떡하? 그건 이제 각자의 재판이고 각자의 재판에서만 피고인이고 다른 사람의 재판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보는 것처럼 소송 절차가 그러니까 분리됐다는 건 이제 이를 분리됐다는 거죠.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진술 거부권 내지 자기 부재의 권리를 자기 거부 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증인신문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160조에 정해진 증인 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채 허위 사실로 진술했다면 그거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A와 B가 같이 재판받고 있다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B의 재판에서 A를 불러다가 A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어보더라도 여기 뭐 것처럼 분리된 공범인 공동표현의 증인적 경우 자신의 범죄 사실, 여기 보면 그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즉, 분리한 다음에 B 사건에 대해서 A를 불러가지고 A한테 신문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A에 대한 진술 거부권에 내지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A가 그 B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인신문 절차에서 자, 증언 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뭐 여기 피고인 A가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했다. 그러면 A는 그냥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증인으로 나오면은 증언 의무가 있는데 A는 B의 사건에 나왔었더라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자기한테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B의 재판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면 자기 재판에서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A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증을 하면 그때는 바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밑에 또 봐보면은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응? 이거는 피고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판례의 의미를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잘 이해 못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자 A와 B에 대해서 A와 B가 있을 때 이 A와 B에 대해서 지금 이 B의 재판에 대해서 A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B의 재판에 대해서 A를 갖다가 증인신문할 수 있느냐? 그런데가 얘네 둘의 사건이 분리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리 안 돼 있으면 이 A와 B 공동 재판에서 지금 A를 증인신문할 수 있냐? 여기 정확히 보면 A에 대해서 이 A에 대해서 증인신문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사건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증인적 격이 없기 때문에 증인신문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A, B의 사건을 분리했다. 분리하면 A, B의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B의 재판에 대해서 A를 증인적 격 가지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건 뭐냐? 이 대법원 2006년도 판례 관련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는 자, 그러면 분리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분리 안 된 경우는 A에 대해서 못 물어봐요? 아니죠. 분리 안 된 경우는 A에 대해서 그냥 A에 대한 A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면 된다. 자, 그럼 A는 분리 안 됐을 때, 이렇게 분리 안 됐을 때 증인으로서는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이 같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A한테 해요. 자, A한테 피고인 신문을 하면은 이 A가 말하는 피고인 신문에 관련돼 가지고 진술하는 부분은 뭐다? 이거는 그냥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A가 만약에 B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B한테는 반대 신문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 피고인의 자백. 여기서 이제 A의 자백이다. 이 공동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했을 때 A와 B에 대해서 B가 지금 재판에 대해서 뭐 자기는 부정하고 있는데 공동 피고인 A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한 겁니다. 라고 A가 만약에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다. A가 진술을 피고인 신문에서 자백을 했는데 B한테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으므로 이 A의 증언 자체, 피고인 신문으로서의 진술 자체는 뭐다?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보면은 학생들이 A와 B의 공동 피고인인 때 이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분리하면은 증인적 격이 있지만 분리 못하면 증인적 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써요. 그러나 A가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고 피고인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진술로서 얘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로 얘기할 수 있는데 A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거는 증인적 격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 신문해가지고 피고인으로서 진술하는 건 그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다.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면은 뭐 공동 피고인에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잘 판단할 수 있으려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분리되냐 분리되지 않느냐와 합쳐가지고 더 하나 중요한 건 이 A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문으로서 독자적인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중요한 건 앞에 봤고 공범이 아닌 즉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같은 경우는 뭐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같은 경우는 쌍방폭행 A 앞인데 각자 증인적 격이 있어요. 각자 증인적 격이 있으면 각자 증인 신문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별개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을 기소해서 병합 심리 중이다. 이건 병합 심리 중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 자, 공동 피고인을 A라고 그러고 피고인을 B라고 합시다. 자, A는 B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그다음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공동 피고인 얘가 뭐다? 얘에 대해서 B 측에서 뭔가 증인 신문을 했다면 당연히 얘는 증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 공동 피고인이 법정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선서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그 A에 대한 관계에서 B의 법정 진술. 여기 보면 이제 A에 대한 관계에서 B의 법정 진술로서 그러니까 B가 법정 진술하는 경우 아까 봤던 것처럼 피고인 진술하는 경우가 있죠. 피고인 진술하는 경우 이 경우가 있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법정에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그것이 피고인 지위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증인 지위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 이런 법정 진술과 그다음에 검사 피신, 경찰 피신의 증거 능력인데 우리가 검사 피신하고 경찰 피신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뭐 이종 교수님 책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정리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보면은 자, A에 대한 관계에서 B가 뭐냐? B가 공범인 경우. 자, A에 대한 관계에서 B가 공범인 경우는 뭐냐? 이건 아까 저처럼 뭐 특수활동을 같이 한 거죠. 자, A에 관계에서 B가 공범이면 B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법정에서 진술한 건 뭐예요? 그 진술은 피고인 진술이에요. 피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 피고인인 경우.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A와 B 사건이 공동 피고인이 아닌 경우, 지금 변론이 분리된 경우죠. 이쪽은 분리 안 된 경우고 이땐 분리된 경우. 분리되면 각자 증인이기 때문에 B가 말을 한 거는 증언으로서 말한 거고 그거는 증언으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피고인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단순 공범이 아니다. 그때 관련돼 가지고 A, B가 그냥 B가 단순 공범이고 공동 피고인 있고 공범이 아닌 경우, 즉 쌍방폭행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 자, B의 법정 진술은 그냥 공동 피고인 같이 재판을 받든 아니면 같이 재판이 아니든 전부 다 증인으로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건 증인으로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피고인 진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 요 부분만 지금 달라지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분리하느냐 분리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뭐 이종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그 재판을 하실 때 옛날 이종 교수님 판사 출신이니까 재판할 때 그러면 이거 변론을 분리하느냐 분리하지 않느냐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재판하다가 지금부터 변론 분리합니다. 그럼 변론 분리하는 거예요. 그 지위를 갖다가 피고인에서 변론 분리한다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문하고 다시 변론 병합합니다. 해가지고 변론 병합해서 이제 재판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절차가 있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재판장이 변론 분리해서 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증인의 지위로 바꿔가지고 신문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합쳐가지고 하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쪽은 뭐냐 이쪽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부분이지만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자 이 A와 B와 관련돼 가지고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얘네는 뭐냐 얘는 312조 사항에 적용받아요. 312조 사항이 아니라 쏘리 312조 사망입니다. 312조 사망에 적용받고 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다. 이거는 312조 1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지금 올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 관련돼 가지고는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뭐였냐? 그 전까지는 적법 절차에 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돼요.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 피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적법 절차가 지켜졌어야 되고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특징 상태가 인정된다. 근데 경찰 피신은 뭐냐? 경찰 피신은 적법 절차의 인정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용까지 인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두 개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있었을 때, 자, 312조 진정성립 관련돼 가지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가 B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어요. 자, 검사가 B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 그거를 A의 재판, 공동 피고인인 경우에 A의 재판 관련돼 가지고 뭐다? A의 재판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그냥 B한테 어 A한테는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술조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진술조서 취급을 받는다는 건 뭐냐? 312조 사항의 요건을 받는 진술조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는 뭐다? 그런 경우는 B가 공범인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 취급받기 때문에 B가 진정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럼 B가 진정 성립을 인정할 때 진정 성립이라는 건 법정에서 당신이 말한 대로 적혀 있고 말하지 않은 것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인정하는 걸 진정 성립이라 하는데 자 B가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할 때 그때는 어떻게 인정하는 거냐? B의 피고인 진술을 하는 겁니다. 왜?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피고인 진술을 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공동 피고인이 아닌 경우 변론이 만약에 분리됐다. 그럼 그때는 뭐다? B가 그러니까 증인적격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피고인 진술이지만 이때는 뭐다? 증인적격에 인정되기 때문에 B의 증언으로서 B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이렇게 봤던 것이 이제 이 부분이 올해부로 없어졌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거는 2022년 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공소 제기된 범죄들, 올해 공소 제기된 범죄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요 위에 거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면 지금 312조 1항이 내용 인정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성립이 아니라 내용 인정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피신하고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은 뭐다? 관련된 내용은 작년에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공소 제기된 사건이 올해 지금 재판받고 있다. 올해 내역까지 재판받고 있으면 그 사건은 뭐다? 그 사건은 요것대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 공소 제기된 범죄, 올해부터 공소 제기된 범죄는 그 경찰 피신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A가 내용을 인정하고 둘 다 A의 인정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요 두 개의 차이가 있지만은 실제로 올해부터는 두 개의 차이가 없이 다 그냥 A가 내용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 될 것 같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즉, 쌍방폭행 관련된 A와 B 관련돼가지고 B의 경찰 피신조서나, B의 검사 피신조서, 다 이거는 누구다? 참고인 진술조서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B가 즉 B가 진정 성립하면 되는데 진정 성립은 방식은 B의 증언으로 하는 거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은 뭐 공동 피고인에 관련된 진술, 피신 조서, 경찰 피신, 검사 피신 다 똑같이 요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단지 여기 파란색을 쓴 것처럼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라면 요 부분이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관련된 문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범인 공동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동 피고인에 관련돼가 증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증인의 의무 그래가지고 우리가 증인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냐? 증인한테는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증언을 해야 될 증언 의무가 선서 의무도 있고 증언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자,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어떻게 해요? 출석 의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출석 의무가 일반적인 증인들이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증인 거부권자, 아예 증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다? 그 사람들은 출석 의무조차 없습니다. 증인 적격이 없던 거죠. 증인 거부권자는. 그때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 근데 이제 증인 거부가 아니라 증언 거부권자는 뭐다? 출석 의무도 있고 선서 의무도 있어요. 자, 출석해서 선서한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증인으로서 여기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은 자기 또는 친족이 형사소추 당하거나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증언 거부권자한테는 출석 의무나 선서 의무만 있고 증언 의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차이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인을 소환하는 방법은 역시 뭐 소환장의 송달, 전화 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하면 된다.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 73, 74, 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인이 법원에 군에 있는 때는 소환 없이 그냥 바로 신문할 수 있다. 증인한테 이렇게 출석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선서 의무가 있어요. 자,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하는데 그러므로 선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증거는 뭐다? 이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증인은 당연히 출석해가지고 선서 의무가 있으면 선서하고 그다음에 증언을 해야 되는데 선서를 받지 않았다. 음, 선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선서 없이 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57조의 의무 선서서에 따라 선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데 잘 나오는 것처럼 뭐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이제 읽은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선서를 해야 돼요. 관련돼 가지고 재판장의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 날인하거나 뭐 서명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원 사무관 등이 대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은 뭐냐? 선서할 증인에 대해서 선서 전에 역시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선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요한 건 뭐냐? 증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는 뭐다?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사람들 16세 미만자, 16세 미만자라든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선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선서 없이 신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선서 없이 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선서 없이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서를 받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16세 미만자라든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선서 능력이 없어 선서를 안 할 뿐이고, 만약에 신문을 했다면 어떻게요? 그 증언 능력, 이 사람들이 사실상의 증언 능력, 뭐 자기의 말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증언 자체 효력이 변함이 없다는 건 뭐냐? 이거는 법관 앞에서 한 증언은 바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바로 그냥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다. 증거 능력이 있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렸지만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증인한테는 출석 의무, 그다음에 이제 선서 의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증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증인은 신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법조문에 있는 건데 법관의 신문, 그다음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법원 또는 법관의 신문, 법원이나 법관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다. 그럼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한테 반대 신문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묻는 질문 거기서도 다 증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증인 자체는 증언 출석해가지고 선서한 다음에 증언대에 섰다. 그러면 누구든지 묻는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밑에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올해 판례입니다. 올해 3월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증언 신문을 할 때 여기 관련돼가 자, 이러한 반대 신문권의 보장. 검사가 A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왔습니다. 증인으로 데려오면 이 증인에 대해서 검사가 먼저 증인 신문을 해요. 그다음에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반대 신문권의 보장은 뭐냐?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 주장하는 보장하는 반대신문권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자, 검사가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즉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는 건 어떡하냐.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관계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뭐다? 반대 신문에 대해 답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적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로 그것은 어떻다?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A를 검사가 증인을 불렀는데 주신문을 통해 가지고 검사가 이제 증인 신문을 했어요. 근데 반대 신문인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 보장을 가지고 반대 신문을 했는데 피고인 측의 증언에 대해서는 A가 증언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어떡하냐? A가 한 증언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쪽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에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창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했는데 증인이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이 안 했으면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피고인이 그런 하자에 대해서 책문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책문권을 포기하면 어떡하냐?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된다는 의미는 뭐냐? 원래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하면 어떡하냐? 그 책문권의 포기는 책문권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근데 명시적이어야 돼요. 명시적인 건 뭐냐? 단순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 측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A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문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치유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면은 자, 그럼 이렇게 실질적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 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위법한 증거로서. 여기 보면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잖아? 그럼 얘는 위수증인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위수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위수증은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하기 어렵다. 그 말은 위수증이 아니라 그냥 형사절차법의 절차적 위법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 위법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지금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형사 절차적 위법이고 이 위수증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위수증이라 보면 어떻게 해요? 위수증이라 보면은 책문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로 증거 능력이 없었던 증거 능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질적 반대 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는 바로 위수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치유되기 위해서 책문권을 포기할 때 책문권은 최소한 뭐다? 묵시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인 거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요 판례의 의미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파트 가면은 반대 신문권이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데 이렇게 증인이 거부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가지고 반대 신문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나 위수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문권의 포기로 나중에 치유될 수 있다. 이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인한테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무로서 증언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인의 의무에 대해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선서하지 않거나 아니면 증언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거 위반을 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관련돼 가지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이 제재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냥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출석하지 아니한 때, 자, 출석하지 아니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게 뭐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 7일 이내 감치. 그다음에 뭐 소환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인. 요 세 가지가 의무 위반죄에 대한 제재로서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 감치 아니면 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요것들은 이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어떡하냐? 이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의무 위반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재들을 가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잠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언 능력인데 증인 적격은 누구한테나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증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돼 가지고 아까 16세 미만자라든가 선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요? 기본적으로 선서 없이 증언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서 없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증언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증언 능력은 뭐냐? 이 증언 능력은 이 사실상의 능력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로 말하는 건지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라고는 법률상 능력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증언 능력이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과거에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냥 사실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꼭 의사 능력 아니면 저기 뭐야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관련된 잘 봐야 되는 게 증인의 증언 능력 이 증언 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증언 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에 의할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사고 당시에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이런 여아의 증언 능력, 이런 애들의 증언 능력도 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 보면 만 3세 3개월이라는 건 한국 나이로 4살이에요. 4살짜리 애가 법정에 나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 능력이 있느냐? 의사 능력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사실상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이렇게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가량이던 어린애의 증언에 대해서도 그 증언 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언 능력은 이건 또 소송 능력하고 다른 거구나. 그러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의사 능력하고는 다르다. 그거보다 더 낮춰서 본다 판례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언 능력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실상의 능력으로 나이 어린 애들이라 할지라도 증언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증언 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증인의 의무를 봤어요. 증인의 의무는 주로 이제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증언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증인은 출석해서 선서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지만 증인은 또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가 뭐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출석해서 선서해서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증언대 섰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약에 증인으로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되면 자기나 자기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자, 그럼 어떡하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증언 거부권이란 일단 증언 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다가 우리가 증언 거부권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148조가 규정되는데 그러면 이 증언 거부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증언 거부권이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14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1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근친자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증언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럼 법조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자가 즉 관련돼 가지고 자기나 여기 자 자기나 뭐 언어에 해당하는 자기나 친족이라는 거죠.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자기나 뭐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여기 보는 것처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 그럴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 돼요. 우리 판결에서는 판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소제기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는 뭐냐?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60조 148조 소정의 증언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지금 진술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형사소추 당하거나 공소제기 당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보는 것처럼 증인이 증언에 의해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자, 증언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건 위증죄죠. 즉, 증인이 법정에 나왔는데 거짓을 얘기하면 A가 A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거짓을 얘기하면 A는 위증으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럼 자기가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로 해가지고 증언 거부할 수 있냐? 그때는 증언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건 뭐다? 여긴 것처럼 이미 과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발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자기가 증언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뭐냐? 여기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같은 경우는 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됐다. 자, 범행을 한 것뿐만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오인돼 가지고 잘못 기소돼서 재판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사실을 허위 제백하고 범행 사실을 허위 제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 자격에서도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 거부권의 대상은 된다고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증언을 했다면 그건 나중에 보면 이제 위증죄 처벌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요한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는 뭐냐? 자기가 증언을 해서 앞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떻게 해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것처럼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헌법 13조의 1항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피고인은 뭐냐? 계속 범행을 부인했는데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재심을 청구할 거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거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해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해야 되고 만약에 허위 증언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관련된 이제 증언 거부권에 관련된 것들 봤고 여기 증언 거부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친족 관계에 관련된 함의이고 두 번째는 뭐냐? 업무상 비밀에 관련된 증언 거부예요. 여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뭐 이런 사람들은 뭐다? 이런 직의 승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변호인이
음. 변호인이 이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변호인이 증언을 거부해 가지고 나중에 314조로 갈 수 있냐? 그건 314조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증거 파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또는 친족의 유죄 판결 공소 제기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증언 거부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장은 어떻게 되냐? 자,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당신한테는 증언 거부권을 당신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증언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재판장이 이 증인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뭐 그런 관계에 있으면은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지 안 하면 어떡하냐? 증언 거부권을 고지 안 했을 때 불고지의 효과에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뭐 증언 거부권 고지 안 했다 할지라도 지들이 알아서 그 증언 거부할 수 있으면 증언 거부할 건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 능력 인정한다. 판례는 긍정하는 사람 입장이고 다수는 부정사의 입장이다. 자, 그러면 증언 불고지권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증언한 경우에 그럼 위증죄로 증언했는데 허위에 증언했다. 그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증언 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한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 거부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 거부 사유 또는 증언 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므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어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는데 증언을 했는데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허위 진술을 했는데 만약에 이 증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걸 고지받았다면 아예 증언을 안 했을 거다. 아예 증언을 안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어떡한다? 즉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사실상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했어도 이 증인은 허위의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온 상황이었다. 그럼 그럴 때는 위증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걸 관련돼 가지고 판단해두고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언 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그래가지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 증인의 자유예요. 근데 증언 거부권에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증인이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즉 증언 거부권을 포기한 채 허위 진술했던 것이나 허위 진술한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 진술했다면 당연히 위증죄가 성립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증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준다. 수함받은 증인은 법리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를 한다는데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증인으로 나가 보니까 뭐 6만 5천 원 주더라고 보니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6만 5천 원 주더라. 한 3년 전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증인은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열람과 등사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자신의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